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면역력을 올리는 밥상이라는 주제 아래 두부 가지덮밥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메디푸드랩의 김은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면역력을 올리는 밥상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아마 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네. 가장 관심 있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면역력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근데 사실 메뉴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두부 가지덮밥을 소개해주시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가 뭘까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찾으세요. 그런데 면역력을 올리는 영양소는 특별한데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나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가지가 6월부터 9월이 제철이에요. 그래서 제철 식품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또 이제 영양소도 풍부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부 가지덮밥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그럼 바로 조리 시험 보여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이요법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식이요법 전문 기업인 메디푸드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영양사 실비아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은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영양사가 추천하는 면역력 향상을 위한 두부 가지 덮밥. 네,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이제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 네, 보통은 영양사가 추천하는 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영양사가 만들었으니까 영양소의 균형은 다 잘 맞을 것 같은데 맛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통은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영양사의 역할은 식품이나 음식 그리고 영양소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음식의 맛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맛이 없게 되면 먹지 않게 되고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고자 저희 회사에 있는 셰프와 함께 이 메뉴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음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요리를 만드는 스킬보다는 이제 각각의 식재료가 가진 영양소와 그리고 그 영양소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은 재료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 향상인데요. 자, 면역력 향상에 대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제 단어 검색을 많이 하세요. 면역력 향상을 높이는 음식, 면역력 향상 높이는 영양소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다들 원하는 답변을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영양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단백질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찾게 되면 나오는 정보는 이렇죠.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필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근육의 구성 성분이 되고 머리카락, 피부, 그다음에 손톱의 구성 성분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제가 바꿔볼게요. 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부여를 하죠. 힘을 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의 구성 성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고단백 식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제 헬스장이나 운동을 하러 가서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닭가슴살을 먹는다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파우더에 집중은 뭘까요? 단백질이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거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먹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근육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머리카락,
피부, 그다음에 손톱의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좀 이제 탄력이 떨어지거나 푸석푸석하거나 그리고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지거나 아니면 손톱이 쉽게 부러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항체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그러니까 그 면역력 향상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영양소가 아니라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이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단백질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적절한 양이 하루에 필요한 적절한 양이 정해져 있고요. 보통은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20에서 30g의 단백질 양과 예를 들면 식재료의 20에서 30g 정도의 양은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단백질 일반적으로 식재료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수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적절한 양에 대해서는 제가 식재료를 이제 설명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떨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러면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영양소에는 또 다른 어떤 영양소들이 있을까요? 사실 단백질 외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들이 면역력 향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항산화 영양소에는 비타민 D도 있고요. 비타민 E, 우리가 토코페롤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E도 있고 안토시아닌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양소가 면역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알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영양소가 어디에 있는 어떤 식재료에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식단으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오늘 만들 두부가지 덮밥에 대한 식재료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부인데요. 자, 우리 두부 매일매일 식탁에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자주 올라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렴한 식재료이고요. 자, 두부의 가장 풍부한 것은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라는 양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섭취할 때 약 20g 정도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3분의 2모 정도를 드셨을 때 한 끼에 20g이 조금 넘는 양을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많은 양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두부를 단백질로 이제 많이 섭취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된장찌개에 있는 두부 먹었어요. 아니면 김치찌개에 있는 두부 먹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단백질의 양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양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끼에 한 명이 드시는 양은 아무리 적어도 한 끼에 반모 이상, 즉 2분의 1모 이상을 드셨을 때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부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부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인데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까? 무조건 동물성 단백질이 나쁠까? 라는 질문을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제 포화지방산, 즉 동물성 단백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 이런 육류에서 오는 포화지방산이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은 무조건 좋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단백질의 흡수율 측면에 있어서는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비타민 B군이나 철분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포화지방산이라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을 하는 것이고 지방의 함량이 적은 부위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식재료로서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는 포화지방산이 없어 우리가 이제 흔히 걱정하는 그런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줄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자재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놓았는데 요즘 슈퍼에 가시면 가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지는 6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 식품이에요. 그래서 제철 식품의 장점은 이제 도입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철 식품은 그때그때가 가장 싸죠.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제철 식품이기 때문에 가장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이런 가지의 보랏빛은 그 색소로 인한 것인데요. 그 색소는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식자재는 이제 파프리카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파프리카는 비타민 C의 여왕이라고도 불려요. 그만큼 비타민 C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얼마만큼 높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이 파프리카의 4분의 1 조각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권장 섭취량을 모두 다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타민 C 물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섭취를 하지만 굳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더라도 사실 파프리카 4분의 1 쪽만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파프리카를 드신다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섬유질도 같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식자재와 조금 비교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망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같은 양이었을 때는 2배 이상의 비타민 C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무려 55배, 55배나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그만큼 비타민 C가 높은 식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또 궁금해하시죠. 빨간색 파프리카와 노란색 파프리카는 영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빨간색 파프리카는 라이코펜 죄송해요. 자, 라이코펜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양소가 들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파프리카는 사실 당근과 비슷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름에 볶았을 때 훨씬 더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라이코펜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식재료, 여기서 보는 식재료 다 낯선 거 아무것도 없으시죠? 자, 이제 애호박이 있는데요. 자, 애호박 우리가 맨날 먹고 흔히 먹는 애호박 그냥 야채일까요? 사실 얘도 굉장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 사실 거기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 우리가 토코페롤이라 불리는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이 애호박도 애호박도 마찬가지로 기름에 볶았을 때 이제 훨씬 더 흡수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애호박을 생으로 먹긴 조금 힘들지만 이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볶아서 이제 드셨을 때 훨씬 더 흡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한국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게 양파인데요. 자, 양파에도 마찬가지로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이제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상추, 그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버섯 같은 거는 현재는 저희 그 레시피에 올라와 있지 않는데 제가 조금 더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재료 말고도 집에 냉장고 열어보셔서 나오는 재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요리를, 이제 오늘의 식자재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메뉴가 두부가지 덮밥이잖아요. 그러면 덮밥에 사용할 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밥은 이제 잡곡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잡곡밥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 잡곡밥, 어떤 분은 이제 비율에 따라서 백미와 잡곡을 섞어서도 하실 거예요. 자, 잡곡밥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섬유질도 있고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맛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자, 잡곡밥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안에 이제 무기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백미는 어때요? 껍데기를 한 겹 다 벗겨냈기 때문에 사실 탄수화물만 남게 되죠. 그러나 이제 잡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껍데기로부터 껍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무기질들을 다 섭취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섬유질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섬유질의 역할이 뭘까요? 가장 흔히 아시는 건 변비 해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섬유질은 사실 그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변비에 작용을 한다고 하는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 즉 물에 녹지 않은 식이섬유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수용성 식이섬유만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식자재든 야채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에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같이 들어있고요. 다만 식자재마다 조금씩의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드신다고 하면 수용성과 불용성을 동시에 섭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작곡 얘기를 하다가 너무 멀리까지 왔는데요. 자, 작곡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100% 내가 작곡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백미와 작곡의 비율을 본인이 좋아하는 비율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시도를 한다라고 하신다면 백미를 90%, 그다음에 작곡을 10% 비율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내가 거기에 입맛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작곡의 비율 20%, 30% 이렇게 증가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사람마다 소화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작곡이 좋은 거는 맞지만 소화력이 낮으신 분들은 사실 소화시키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생리현상 뭐죠? 방구가 자꾸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화력에 맞춰서 작곡의 비율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식이섬유는 사실 작곡에 있는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흡수율을 좀 저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사실 권고하는 부분은 작곡은 한 40% 정도 내에서 맞춘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심혈관 건강 예방이라든지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100% 작곡이 아니다라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맞는 상태에 따라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곡밥은 사실 이제 다 집에서 밥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미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작곡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소개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달걀이 있어요. 이제 달걀은 고명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식자재를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달걀은 삶아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달걀을 삶을 때 식초를 2-3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달걀 껍질을 깨끗하게 벗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벗겼을 때 어때요? 달걀 흰자가 같이 붙어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2-3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삶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깨끗하게 떨어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요리는 제가 말이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식재료 되게 많지만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 시간도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또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두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부는 1인분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3분의 2모 정도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를 일단은 물기를 이렇게 키친타올을 통해서 깨끗이 이제 닦아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볶을 때 이제 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볼에다 두고 죄송해요. 볼에다 두고 두부를 부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걱으로 부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시면 손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딱딱 부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요리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두부 부침, 두부 조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두부를 이렇게 부숴서도 으깨서도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부는 이제 다 제가 으깨서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이제 재료들을 이제 손질을 할 텐데요. 오늘은 1인분이기 때문에 애호박은 한 5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양파입니다. 자, 양파도 한 6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다음에 파프리카도 저는 이제 오늘은 빨간색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 더 잘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4분의 1 조각 정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재료가 된 것 같고 자 이것들을 다 다져주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하나 다지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볶음밥을 할 때 가장 귀찮은 게 뭐죠? 재료 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재료 다지는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고 한 번에 쉽게 다 다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음식이 건강한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귀찮으면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씩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야채 다지기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몇 번만 해주시면 야채가 다 다져졌어요. 자, 다진 야채를 이렇게 하면 사실 힘들이지 않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요거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나머지 야채를 제가 한 번에 다 다져버렸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가지인데요. 가지는 제가 조금 따로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식감이 되게 무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를 사용을 해서 가지는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식감이 좋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요리하는 걸 보시면서 되게 어설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두 다 집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매일 집에서 사실 요리를 하지만 전문 셰프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서는 사실 어설프게 좀 보이실 수 있어요.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켜고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볶을 때는 사실 이제 식용유인데요. 이제 약간의 식용유만 둘러주시고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볶는 거는 두부예요. 그래서 두부를 가장 먼저 볶으면서 이유는 두부에 있는 수분을 좀 날려줄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좀 날려주고 나서 여러 가지 야채들을 넣고 가장 마지막에 가지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간편하고 쉽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두부, 부침, 조림만 드시던 거를 이렇게 다져서 한 끼 요리로 드셔보시는 것도 조금 더 색다른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부를 반모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이따가 밥을 담을 때 밥은 2분의 1공기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두부가 반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한 포만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사실 두부가 빠진 그냥 가지덮밥이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밥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밥의 양이 많고 그 위에 가지를 올려서 먹는데 이제 두부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포만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양을 줄일 수 있듯이 함량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두부는 굉장히 열량이 낮은 저칼로리 식품이죠. 네, 거의 지금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한 야채들을 모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언제까지 볶느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양파가 약간 투명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볶아주신 이후에 그다음에 가지를 넣어서 볶도록 할게요. 자, 요리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야채를 다질 때 야채 다지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냥 하나하나 다졌다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가족이 사는 분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사용하고 남은 야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한 번에 다 이제 한 번에 다 다져 놓으시면 다져 놓아서 나만의 그러니까 냉동 야채 믹스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그때 볶음밥으로도 활용하시고 아니면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넣으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버리는 야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음식을 할 때도 훨씬 더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음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익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를 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채는 사실 되게 물컹물컹하면 식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채를 넣는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지는 이제 쉽게 무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존에 넣었던 야채가 한 80% 정도 익었을 때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양념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양념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간장과 그다음에 들기름을 넣을 건데요. 이제 보통은 그걸 많이 이용하시죠. 굴소스. 왜냐하면 볶음 요리에 굴소스 넣었을 때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소스예요.
근데 저는 오늘 굴소스 대신에 간장을 이용했는데 이유는 나트륨 함량 때문이에요. 굴소스는 굉장히 맛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간장을 오늘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옵션을 찾는다고 하면 요즘은 간장에도 저염 간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양을 쓰신다고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썼을 때 나트륨 함량의 순서를 따져보자면 1번이 가장 높은 거는 굴소스, 그 다음에는 일반 간장, 세 번째는 저염 간장의 순서로 나트륨 함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볶아졌는데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오늘 레시피대로 한 스푼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한 스푼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후추 같은 것들을 조금 넣을게요. 자, 후추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가 나트륨 함량을 낮추게 되면 사실 약간 심심한 맛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후추와 같은 허브 종류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족한 짠맛을 다른 맛으로 조금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추나 아니면 다른 향신료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나트륨을 좀 줄이면서도 조금 더 그러니까 풍미를 좋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지금 이 앞에 있는데 안 넣고 있는 게 뭐죠? 들기름이에요. 근데 들기름을 왜 미리 넣지 않았을까요? 자, 들기름은 우리가 좋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 오메가3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을 하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게 들기름이에요. 근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넣고 볶게 되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몸에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넣는 순서는 가장 요리가 다 됐다고 판단하실 때 맨 마지막 아니면 불을 끄고 나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셔서 살짝만 볶아주시면 건강하게 우리가 그 들기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다 됐습니다. 자, 두부 가지의 재료가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들을 담아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쓸 고명인 달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요거를 가져다가 세로로 이렇게 써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저에겐 이런 기구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달걀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고요. 없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든 것들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1인분으로 했는데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밥은 반 공기 정도를 담았고요. 자, 두부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았지만 이렇게 얹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아까 고명으로 쓸 달걀을 이 위에 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또 생기셨을 거예요. 왜 계란 후라이를 하지 않고 계란 삶았을까? 그죠? 자, 삶은 계란을 제가 이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예상을 하실 텐데요.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죠. 똑같은 달걀을 섭취를 하더라도 어떤 조리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방 섭취를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란을 삶게 되면 지방 섭취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더 지방 섭취를 줄이고자 계란을 이제 삶아서 여기에 고명으로 얹었습니다. 계란 역시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두부뿐만 아니라 계란을 같이 넣음으로써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제가 섬유질 함량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집에 있는 상추하고 깻잎 등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집에 있는 것들을 좀 잘게 썰어서 같이 주변에 얹혀주시면 사실 섬유질도 조금 더 풍부하게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도 조금 더 풍부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포만감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는 저희가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한 끼로는 충분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적은 양의 지방을 이제 건강하고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영양소를 즉 단백질을 조금 더 올리고자 한다고 하면 사실 물 대신에 이러한 우유를 같이 해서 이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우유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락토즈 프리 밀크, 그러니까 락토즈가 없는 그런 우유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유를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지 않고도 단백질의 함량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사실 이러한 플레인 요거트를 같이 드셔도 요거트도 사실 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래서 요거트를 드시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칼슘 같은 것들을 같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두유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두유를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좋은 한 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한 끼 식단을 만들어 보았고요. 굉장히 편하고 간단한 식단이니까 이제 제철 요리로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단순히 이렇게 레시피 설명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설명을 네. 해주셔가지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남겨주신 분이 아까 뭐 네. 저염 이렇게 음식을 할 때 네. 후추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후추의 재발견이라고 아, 알려주셨고 네네네. 또 하나는 들기름 아까 전에 발연점이 조금 낮아서 마지막에 네. 뿌린다고 했는데 사실 들기름이 되게 좋은 기름이다 맞아요. 보니까 시골에 가시면 들기름으로 막 두부 부침도 하시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문제 없냐고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사실 들기름을 가지고 이런 부침이나 그런 요리를 하는 것은 맞는 요리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금방 연소가 돼서 타는 연기가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 이제 발암물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식재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맞는 방법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가지고 부침이나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냥 무침 요리 그리고 재료를 넣는다면 가장 마지막에 불을 끄거나 불 끄기 바로 직접 넣어서 한번 이렇게 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들기름은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픈하고 한 달 내에 다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먹으려고 들기름을 샀는데 2달, 3달을 놓고 먹는다면 사실 산화된 기름을 드시는 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은 이제 사실 때 싸다고 큰 용량을 사시는 게 아니라 적은 용량으로 사셔서 오픈하시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오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냉장 보관을 한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보통 냉장 보관한다고 하면 3달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네, 맞아요. 그게 그렇게 드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방법이 됐을 때는 오메가3가 이미 다 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산화된 기름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네요. 오늘 알려주신 레시피가 네. 되게 실천 가능한 덮밥으로 오늘 저녁에 바로 해먹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겨주셨네요.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려서 길었지 실제 만드는 건 15분 내외로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양념이 되게 약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요리를 만드시는 본인은 그래도 입에 맞으시지만 다른 가족분들은 입맛에 조금 싱거우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떤 양념장을 같이 곁들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양념의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는 한 스푼 정도 넣었는데 조금 더 넣으시는, 그러니까 그 간장의 양은 좀 이제 가감을 하시는 거는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 하시는데요.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간을 볼 때는 뜨거울 때는 사실 조금 약하게 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뜨거울 때는 우리가 감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음식이 식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짠맛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뜨거웠을 때 간을 봤을 때 약간 심심하다 싶을 정도가 식었을 때 적당한 양의 염도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약간의 소금이나 이런 건 좀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이제 항상 걱정이 나트륨이죠.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나트륨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김치도 곁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밥이 조금 싱겁더라도 드시는 데는 적절한 간이 되실 거예요. 네. 들깨가루도 기름처럼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하나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네요. 들깨가루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한이 많은 건 아닌데요. 근데 들깨가루도 사실 보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얘도 이제 금방 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들깨가루는 이런 들기름만큼은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관은 꼭 냉장. 네네. 그런가 봐요. 네. 저도 다음 식사 메뉴로 준비해 봐야겠다고 간단하지만 영상 안정적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다들 오늘 저녁 메뉴로 햄버거 그래요? 그럼요. 남겨주셨네요. 사실 이거는 가격으로 치면 한 끼에 2,000원이 채 되지가 않아요. 1,500원 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저렴하면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식재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괜히 힘들고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아주 비싼 식자재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지금 제철 식품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너무 좋은 조리법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 라이브라 너무 떨었는데 네,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가나다 밥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